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봄바람은 홍익을 품었네 라는 제목을 다셨는데 이 시집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제가 5.18 왜 갑자기 5.18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세요? 을 겪으면서 그때 23살이었어요. 네. 근데 재수를 해서 전북대 7, 8학번 경제학과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80년 5월이 와서 서울의 봄이라고 서울에서 모든 대학들이 시위를 계속했고 전북대 전라북도도 예의가 아니었죠. 전북대 여기 전주 지역은 전주 공전, 옹기 전주대학교, 옹기 전 전주대학교, 전주공전, 우석대학교, 많은 대학들이 시위에 동참, 예수 간호전문대학, 그리고 원광대, 익산대, 군산대, 이 많은 대학에서 시위가 계속 됐고 5월 2일날 전북대 같은 경우는 전투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교문 밖으로 가두시를 전개를 했어요. 그때 이래로 계엄철폐를 미치면서 많은 시위가 계속이 됐는데 5월 15일로 내가 기억이 드는데 그날은 계엄군이 온다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우리 연년생 누님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학부모들이 도서관에 우리가 지금은 중앙도서관짜리 모여있는데 우리 누나랑 같이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계엄군이 오지 않았습니다. 5월 15일로 14일인가 까물까무는데 계엄군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5월 10일 날부터 시위가 격화되면서 결의했던 것이 만일 계엄군이 오면은 우리는 어떤 과격한 친구는 탱크 밑에서 깔려 죽자 이런 선동을 하고 그것보다는 유광철 선배나 이런 시위 주동자들은 계엄군이 오면은 무조건 그날 저녁에 미연탑 사거리로 모이자 이런 결의를 했던 겁니다. 미연탑 사거리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때는 미연탑을 중심으로 전주의 번화가들은 다 쭉 청톡동 파출소에서 다가동 파출소까지 쭉 소위 충경로라는 도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연탑에서 모이기로 결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5월 17일 저는 이제 휴가 나온 광주에서 데모 막다가 휴가 나온 내 친구 이태구라는 내 친구가 토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좀 도청 국장 출신 아들이라 그런지 돈 좀 항상 술값은 가감했습니다. 네.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시고 가나이 집에 가서 그 사학동 한옥에 있는 제 친구 방에다가 오바이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토를 했는데 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태군의 어머니가 그걸 싹 치우고 그리고 몹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나와서 일단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계엄철폐를 외치면서 그게 그 아래로 서학동 아래 경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11시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 그때 그 슈퍼마켓 주인이 계속 볼륨을 그냥 막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게 방송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키워서 거기서 11시에 좀 넘은 시각에 계엄을 제주도까지 확대한다는 전두환 괴리도당 그
나쁜 놈이 그 음모를 계엄을 확대 그 전에는 제주도만 빼놓고 계엄령 치하에 있었는데 제주도까지 확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전국에 계엄을 확대하고 피해 광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저는 이제 농성장에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날 대학이 봉쇄돼 있어서 예? 못 들어간 거죠? 예? 대학이 봉쇄돼 있어 군인들이 지키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농성장에 있는 많은 동지들이 연예인 사무사단으로 됐고 또한 내 친구 지금 시의원 오고 있는 김남규 시의원이랄지 이런 사람은 예비검소 위광철 최인규 박종훈 즉 익산 사는 최갑선 뭐 손인범 이런 사람들은 다 예비검소계에서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그 최근에 이제 말이 이제 빗나가지만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가짜 5.18이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때 예비검소로 그 이해찬 선배가 그런 식으로 이광철이나 내 친구 김남규처럼 끌려간 거예요. 수배되고 전국적으로 얼굴하고 하면서 어떤 도둑놈같이 이거 쭉 붙여놓고 그 이제 5월 17일 밤에 전북대에 계엄군이 들어가던데 네. 그리고 이제 5월 18일 이제 다 잡혀가고 그 뒤에 이제 학교에 못 들어가셨던 이승현 선생님은 며칠 뒤에 연행되게 되죠. 6월 9일 날 수배돼 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하자면 그날 저녁에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한 농대 이세종 같은 저하고 7, 8학번인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었는데 이세종 동지는 7, 8학번입니다. 입학을 했는데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친구 학번 아닙니다. 7, 8학번으로 입학해서 1년 쉬었다가 80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학교는 2학년이었지만 이세종이가 다 이제 고개 숙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세종 동지만 저항을 했던 것으로 그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상까지 쫓겨가가지고 네, 그날 얘기는 이제 넘어가시고 그 선생님이 연행된 그리고 시기, 이제 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제 5월 18일 날 미연탑에 가본 게 그 탱크 밑에 깔려 죽지 않은 놈들은 한 놈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농성장에서 만났던 나같이 그날 농성장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은 이미 사무다다는 연행이 되고 세종이는 죽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세종 동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서문교회를 갔어요. 서문교회를 다녔거든요. 서문교회 앞에 장갑차 한 대 딱 서 있더라고요. 장갑차 한 대를 세워놨더라고요. 그 길 건너면 우리 제 모교 신흥고등학교인데 그걸 보면서 시대의 양심이 살아있는 한 자연인으로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만 말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길거리에서 만나고 원주에 지금 살고 있는 박성욱 동지랄지 그리고 여기 최순희 동지랄지 이런 사람들이 김상배라는 내 친구네 집에 모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시위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광주 학살의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전주 시내에 뿌리자 이렇게 박성욱 동지가 제안을 해서 그거 좋다. 괜히 나섰다가는 광주같이 왜 우리는 광주 소식을 어떻게 잘하냐. 그 김상배 동지가 사실은 사무사단 방위였는데 당시 방위 근무 중이었어요. 예, 정은 참모로
저기 보조역 뭐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그런 한마디로 닭가리라고 좀 하여튼간에 정운참모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정운참모가 광주 부대하고 무전기로 통하는 내용을 다 듣고 알려준 겁니다. 저희들한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5월 19일 날 들어서 그 시민군이 나타나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20날부터 결의를 해서 김준배라는 선배네 집 그 효사동 당시에는 아파트가 귀했습니다. 예. 그 김준배 선배네 집에 그 극예술 연구회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취순이의 극예술 연구회 선배 그네 집 가서 등사기 시내에서 사가지고 그때는 윤식이가 안 발달을 등사기를 일일 밀어서 우리가 2,000장을 찍어가지고 농성장에서 만난 전북대 50여 명 동지들 거기에는 이제 우리 같은 막 박성웅이나 추승이나 이렇게 모인 사람이 주도를 하면서 남문교회 다녔던 학생들 금암교회 다녔던 학생들이 그 예수님의 성경을 제대로 받는가 의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50여 명이고 그 중에 최백렬이라는 지금 전북대학교 부총장도 그 중에 한 사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걸 결국 우리는 잡힌다. 그리고 누군가는 하는데 이렇게 하자. 대표는 이승희, 추순이, 정혜동 세 사람을 정하고 모든 뒤는 뒤집어 쓴다. 그리고 주변에 몇 사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바로 조사만 받고 훈방된 정도의 그런 사람들하고 최백렬 교수는 당신은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이었는데 이런 동지들은 빼자. 79, 80 이런 사람들 빼자. 선배들이 책임을 보호를 해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백렬 교수 부총장을 한번 가보면 그때 전주 시민에 드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제 우연히 등사기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손법상이라는 지금 목사인데 그 친구가 엠네스티라는 활동을 했었어요. 김현장 씨한테 연락을 받은 거 노동길 김현장 씨한테 전두환 후 광주 살육작전을 유인물을 했는데 김현장 씨가 제안을 하니까 겁이 덜컥 났던 모양이야. 근데 나를 보더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광주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만나볼라요? 그래요. 만나보자. 광주에서 탈출해서 온 사람이라 이거 생생 먹었다 해서 손법상은 소개만 하고 빠지고 그 전동에 있는 어느 다방에서 노동길 김현장 이승희 세 사람이 만나서 그 23일날 만났죠. 그래야 유인물을 다가동 파출소에서 2 트렁크를 가지고 한상열 목사네 집으로 갔던 겁니다. 저는 한상열 목사네 집인지도 모르고 김현장 씨가 노동길은 고등학교 선배 그러니까 유물을 운반만 한 겁니다. 그 통에 이제 한상열네 집인지 모르고 경찰에서는 맥없이 이상호 선생이 그 근방에서 자취를 했답니다. 이상호 선생이 이미 잡혀갔는데 신흥고 그것 때문에 잡혀갔는데 그 때문에 김사에서 몇 대 더 맞았다고 하더라고. 형님 억울해요.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일 2가지 전두환 후 광주 학살 사건이라는 유물과 굉장히 새벽에 광주 살육작전 광주 살육작전 전두환 후 광주 살육작전의 유물과 이게 유물은 우리가 만든 자체 전주 시민들은 새벽 4시 정도 일어나서 다 50여 명이 전주 시내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 일각은 팔복동이라든지 덕진동은 빼고 주로 그때 당시에 인구가 밀집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살포를 24일 새벽에 뿌리고 나니까 정확히
오후 1시에 3호사단에서 병력이 대거 이제 착금을 한 상태에서 지금 시청 자리 전주역으로 오더라고요. 그걸 가는 걸 보고 저하고 박성욱 동지 죽은 추순중 3명은 육교가 있었거든. 육교다 팍 뿌리고 중앙시장 6교. 중앙시장 육교에다가 뿌리고 각자 이렇게 도망가기로 방향을 달리하잖아요. 네. 추순이 박성욱은 저쪽하고 나는 길 건너서 나는 저기 짬뽕집어는 짜장집어는 내 친구가 중앙에 살고 있으니 그리 가 했는데 정말 여기서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냅다 뛰었거든요. 근데 집차 안 되고 팍 부딪혔어요. 멀쩡 온 거야. 교통사고 안 났어요. 그냥 달려오는 차고 나는 이제 건너가야 한 게 뿌리고 부딪혔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제가 그때 경험했다는 뭐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바로 오후 4시 정도 중앙동 4가 23번지 저희 그 방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 집에 전주경찰서 형사들이 그 사복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제가 그동안에 써왔던 시들 뭐 습작이죠 뭐 시들이랑 막 압수를 해가고 그때 어머니는 기절해버렸어요.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상대 경제학과 상대를 졸업해야만이 우리 집은 6남매가 그래도 살 길이 열리는데 그런 압박도 내가 심하게 받았지만 의를 들어서 그날 집에서 연행되신 거죠. 아니 그날은 이제 수배력이 떨어지니까 수배력이 떨어지고 압수수색을 우리 집에 집으로 왔다는 압수수색을 얘기죠. 왔고. 압수수색 오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어디로 피신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외갓집으로 피신. 외갓집 어디지요? 신태인 꽃밭동. 아, 그때는 정우명 꽃밭동. 예. 그 우리 외갓집이거든요. 우리 피신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모내기철이라 모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돈을 주면서 승희야 막걸리 좀 먹자. 막걸리를 어머니 그때 아버지가 40대 중반 47생각이었는데 저보고 나도 이렇게 군인이 시민을 학살하는 데서 분노한다. 아들아 몸 조심해라. 예. 이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부자간에 그 회포를 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가장 안전한 곳은 누군가 육아집이 여기란 걸 다 그 주소 쳐보면 나오니까 김제 당숙집으로 옮겨라. 네. 김제 당숙집은 당시에 김제 보안대장이 우리 당숙이 아버지 밑으로 이건일이라고 지금 살아계시나. 그리고 그 집에 이건일 당숙은 김제 시내에 살았고 불양면에 있는 당숙에는 이상칠이라는 제 당숙이 그 집안에 막둥이가 할머니를 작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 집으로 피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고인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친구네 어머니의 밀고로 내가 불량에 있는 것이 들켜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어느 날 당숙이 참 순박했어요. 그냥 떡 좀 찌워라 백산산거리 얼마 안 돼요. 행정국이 강을 하나 사이고 되게 백산에 물산이 집중되는 그때만 해도 보시라 떡방아 같은 경우는 불황면에서 하우로 안 가고 백산 한 그릇 갔던 겁니다. 그래서 떡을 찌워가지고 오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거리에 있는 내 친구네 어머니한테 인사를 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저는 제가 그 사진하고 해서 전국 수배 방송에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 백산 사람들은 아버지 조남이 상자 복자인데 상복이 가도 큰일 났다. 이렇게 텔레비까지 나와서
수배자 명단으로 올랐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거 아니면 알 까닭이었고 아버지가 그쪽으로 택한 것은 보안대장 내 친관계에 설마 여기에 숨어 있으라고 생각을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 있었던 것인데 하여튼 제 시에도 나와 있지만은 보리밭이라는 시 속의 그 연행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연행돼서 전주경찰로 가고 바로 3호사단으로 1차 조사는 전주경찰을 받고 2차 조사는 다시 한번 헌병대 군법 받고 7월 10일 날 정식 구속영장이 개헌법 위반으로 발부가 돼가지고 8월 20, 하여튼 7월 중순경에 전투교육 사령부로 광주로 이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재판은 8월 7일인가 8일인가 그때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이 시집 표지에 이 광주 사진이죠. 네. 80년 5월 당시 이 사진을 실은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의 그 80년 5월에 그런 겪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그렇죠. 그 학살에 맞선 시민군의 항쟁을 통해서 이를테면 광주가 그 공동체가 그 시민위원회에서 바로 통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그 도둑도 거의 없었고 그 10일간은 정말 이게 책에도 많은 논문이 나와 있지만 항쟁기간에 도둑이 없었어요. 다만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그 정확히 모르는 사실이고 나중에 실려온 놈 전투교육 사령부로 실려온 놈 보니까 그놈은 광주 항쟁으로 무관한 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찌다 왔냐 그랬더만 말을 안 해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박을 하다가 도박 빚이 떨어진 게 그걸 보충하려고 어떤 상가를 털다가 잡혀가지고 온 놈들이라고. 그러한 불과 한두 명, 두세 명 있을 뿐 거의 광주는 공동체가 정말 난 그런 용어를 쓰기를 좀 하도 그냥 빨갱이 논쟁을 했던 게 그런 말을 쓰기가 싫은데 하여튼 해방구였습니다. 해방구. 근데 그때 양동시장 어머니들이 밥을 줘서 시민들한테 먹여준 겁니다. 그 사진을 5.18 기념재단에서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 사진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항의를 했죠. 당신네들 5.18 때 다 도망다니기 바빴잖냐. 시민들 총 들고 있을 때 나도 전주에서 했다. 그게 사진 돌라가. 그때만 사진은 주고 후원 명칭에는 주방이 쓸 수 없대. 그게 말하면 5.18 기념재단의 공식 입장이더라고요. 한 개인의 시인인 아무리 광주와 연관된 시집이라고 해도 후원 명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5.18 민중항쟁 전북동지의 지금 김한솔 회장 내 신흥고 2년 후인데 그 단체 명의와 신학교 총동문회. 왜 신학교 총동문회를 출판기념에 또 넣냐면 그 죽은 김영근 통일열사도 제 신흥고 1년 후입니다. 대학을 시위를 주도하는데 신흥인들이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 학살의 현장 속에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자랑스러운 내 4년 후배들 기자님의 친구 이성훈을 포함해서 4년 후배들이 신흥구에서 의거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 시집의 제목의 이 봄바람이라는 것은 5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냥 3월 달에 예, 쓴 시예요. 그건. 3월에 쓴 시고.
봄바람은 홍익을 품었네. 다른 얘기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3월 홍익을 품었다고 그랬죠. 네? 홍익. 예.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 갑자기 봄바람이 홍익을 품다. 여기서 이 홍익을 집어넣은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제 제 상과 연관이죠.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석방이 들도록 전주 직업훈련원에 내가 결심을 한 게 전두환의 목을 반드시 잘라서 효수를 해서 광화문에 걸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그러려면은 그 학생들은 아니 그냥 약속을 탱크 밑에 깔려 죽지 않은 사람은 있으나 깔려 죽은 사람은 없는 것이 학생의 한계다 이런 걸 제가 광주 전투교육 사령부에서 하고 그 안에서 많은 우리가 토의를 했습니다. 시민군들과 그 전남대 그리고 그 광주의 재야 원로들과 많은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난 것이 그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죠. 근데 저는 그 토론에 참석하면서 내 경험도 얘기하면서 노동운동만이 이 땅에 악의 무리들을 쓸어버릴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82년도에 전주 직업훈련원 기능사 기계조립과에 입학을 해서 1년 동안 기능사 다듬질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인천을 갔습니다. 83년도에 인천에서 마치코바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을 마치코바라고 일본 용어가 워낙 많은 게 미안합니다. 근데 선방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84년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1년에 한 번 설날하고 그때는 갔는데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나 이미 떠났다고 대답하라는 노래도 있지만 아버지 저 찾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야 내가 혹시 죽기라도 하면 연락은 가야 할 거 아니냐 아버지 죽은 그 장례식은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 제가 다니는 공장 전화번호 적어줬던 겁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단단히 받아놓고 근데 84년도 텔레비 봤더만 전두환이 귀리도당 수기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당시 80년으로 인하여 제적됐던 모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심 팍팍 쓰더라고. 그래서 저 새끼가 텔레비를 그냥 옆에서 봤죠. 놈도 내 텔레비는 없었은 게. 근데 다음날 공장장이 평상시에 승희야 하던 공장장님이 저를 불러요. 갔죠. 그랬더만 태도가 달라졌어. 정중하게 이렇게 이승희 씨, 자 전주 가야죠. 그래요. 느낌이 싹 왔죠. 아버지가 기다리시니까 전주로 가라고. 그때 아버지에 대한 배반감. 아버지가 그 전두환 기류도당의 그 북적 조치 발표가 있은 게 그 우리 신촌주택 그때 하여튼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마당에 나와서 덩 실렁시 춤을 췄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도 이제 학교에 다니니까. 네. 제적하고 같은 제적이라는 것은 완전 적을 뽑아버리는 일을 제적. 우리는 제적생들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보따를 싸가지고 별수 없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화를 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약속이 틀리지 않냐고. 그랬더만 학교 가야지 우리 아들아.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군산 조선소로 바로 갔어요. 조선소에 용접공으로 또 1년 반인가 근무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복적을 해서 대학교에 다닐 줄 알았는데 또 계속 노동운동을 한다는 게 그냥 술만 드시고 하다가 원래 위가 안 좋아서 뭐 이게 뭐 짜먹는 약이랑 막 위험증이 심했어요. 근데 암이 85년대 암 판정이 나가지고 초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의를 한 결과 아버지가 암이 나서야겠다. 유암인데 효도복합이죠. 전국대 상대 반학기 2학기 여름 복적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학교는 대충 다녔죠. 이제 학생운동도 같이 했으니까 후배들은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선배가 생겼다고. 근데 학비도 뭐 조선웅 학장님이 배를 해줘가지고 마지막 학기만 내 돈 내고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한 번은 안 주더라고. 그래서 학장님 찾아가서 그 좀 싸가지 없는 제자입니다. 제가 학장님 약속이 틀렸는데 지금 학교 다니고 싶어서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암 걸려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한 게 그런 의미로 효도복학한 건데 이 장학금을 나보고 학비를 내라고 합니까? 이게 조성 학장님 그리고 승희 학생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 협박금갈로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하여튼 마지막 학기는 양심상 계속 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학기는 그냥 돈 내고 졸업을 여름에 그해 여름 우리 그 조카들 지금 시집 가가지고 40살이 되면 현영이 진영이도 초등학교 다녔었거든요. 여름에 아버지도 학사모 쓰고 찍고 엄마도 학사모 찍고 우리 동생도 학사모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찍고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 복적할 때 아버지한테 다짐을 또 한 번 받았거든요. 아버지 저는 복적 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러나 졸업하고 나서 계속 노동운동을 할 거니까 그 조건을 수용하면 불효자입니다. 복적을 하고 그러면 나는 학교 안 다녀요. 그때만 아이고 우리 아들 그 천하의 불효자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복적을 하고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다시 또 이제 노동 현장으로 또 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쉬고 있었죠. 이제 졸업도 하고 이제 뭘 해야 할 것인가. 한데 7, 8월 노동자 투쟁이 대거 일어났잖아. 6월 네. 항쟁하고 그때도 참여를 했고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87년도 가을에 전년 10월인가 언제 정확한 날에 휘바람을 불면서 와요. 그래서 저는 또 불안감을 느꼈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또 저질렀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야, 아들 들어와. 이러더만 아들 내일 전북대학교 가서 성적 증명서 한번 띄워와. 네. 그래서 왜요 아버지? 그랬더만 전북은행에 다 이 얘기가 됐다. 이거 우리 당숙이 그 무슨 당숙이냐? 할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의 사위가 전북은행 다니고 있었어요. 전북은행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얘기가 됐다. 이거. 너는 전북상대 나왔은 게 그 성적증명서만 하여튼 대충 띄어서 주면 다 입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또 한번 화를 크게 냈습니다. 아버지 약속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이 졸업만 하면 아무 네 살고 싶은 대로 노동운동을 계속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왜 그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얼굴이 찌그러들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노동운동, 노동 현장이라고 하면 어떤 생산직 내지는 공장 이런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셨던 거죠? 아니 뭐 노동운동은 이제 광의에 노동운동은 사무직 노동자도 다 포함해서 교사도 또 정교조를 통해서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기본 계급은 생산직이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 어디로 가셨어요? 아니 그때 87년도 상황 속에서 노동 상담을 일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노동 상담. 네, 캐톨릭 전주교구 노동 상담소가 있어요. 캐톨릭 노동 사목제도가 있어요. 캐톨릭은. 예, 익산에 그 창인동 성당에 노동 창동 사목. 성당에도 있었고 여기는 전동 성당에 박복실 선배가 노동 사목으로 계셨고, 둔산에는 김연희 선배가 오령동 성당에서 세 명의 노동 사목이 있었고 각 노동 상담소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톨릭 전주교구 노동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박볼실 소장과 함께 상담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공장에 안 가는 것만으로도 네. 예,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대신 돈을 교통비 일체 생활비를 안 줘. 네가 알아서 쓰라 해서 휴수권이 이제 전주교구청에서 일을 보고 올라오면 휴수권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걸어서 가기도 하고. 우리 그 진재영 동지라고 그 청소 노동자 네. 그 이제 청소 관련 환경 관련 노조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노동위원장을 했던 그 친구가 승희 형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휴수권도 없은 게 휴수권 10장인가를 이렇게 줬어요. 그만. 제가 몹시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이제 한마디로 목숨을 천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나이 떠났다. 이렇게 예,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 작은 한 목숨을 역사에 바치리라고 딱 결심을 한 겁니다. 사실은 23살 때 이 한 목숨 바쳐서 좀 더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만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 홍익 98년도 97년도 돼서 김대중 정부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민주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허망한 거야. 허망한 거야. 허무주의가 빡 밀려오드는 거예요. 뭔지 알 수 없는 허무주의. 그때부터 새로운 방황이 시작이죠. 민주정부가 들어서 쓴 게 그날 뭐 지금도 기억나지만 미연탑 사거리나 막 해가지고 그냥 닭장시 한 명은 김대중 선생님이 당선되셨습니다 하고 막 밤새 방송을 다니고, 전주시가 축제했어요. 전라북도 전체, 호남 전체가. 그런데 선생님은 정작 마음속에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지. 저도 춤추고 그치. 걸어서 금암동 지금으로 말하면 전북도당 민주당 전신, 요즘 무슨 당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정준환이가 도당 위원장했거든요. 평균이다. 예, JTV 정윤선 기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 당선 소감에 대해서. 그까지 쫓아가고 막 저도 잠 한숨 안 자고 그냥 전주시를 뭐 다들 뭐 기뻐했는데 네. 이제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되고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신경이 좀 그런. 예. 근데 새로운 방황이 시작이 됐는데 27년 2000 계속 매일같이 모학상 나왔어요. 그 모학상 시기에 대원사 예. 대원사까지 올라갔다. 밤에 올라갔다가 밤에 저녁 먹고 무조건 대원사를 찾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고. 한 번은 그냥 갈증이 안 풀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편하게 안 돼 있어요. 바위가 막 곳곳에 있는데 하는데 내가 내 다리 이놈의 다리 한번 부러져버려. 갈증이 안 풀리니까 뛰었어요. 뛰었는데 다리가 멀쩡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이 아까 80년에 당했던 기억도 조선수에서 그 선미라고 선수하고 선미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높아 이렇게 돼 있는 게 선미 용접으로 올라갔는데 감전이가 톡 떨어졌는데 또한 수조각이 많아요. 하나도 안 다쳤던 기억. 뭔가 알 수 없는 힘들이 받쳐준다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죠.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모악산 다니면서? 에? 모악산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 아니 만난 게 아니라 막 뛰어 내려왔는데 그 바위가 막 있고 근데 어떤 바위에서 용천열이 지금 생각하면 용천열이 열려서 바위가 딱딱 받쳐준 거야. 하나도 안 다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2001년도 10월에 한국인의 괌이라는 지금도 제 은인과도 같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일지 이승헌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총장님이 지은 한국인의 괌이라는 책을 2명의 후배한테 받은 거예요. 한 친구는 온강대 학생운동 후배인데 요새 말하면 원장이었어요. 원장. 단학선 원장 여러 개 단학선 원장 중에 한 사람 최지선이라고 그 친구도 어떤 선배 통해서 승형을 꼭 갖다 주라고 했다면서 트렁크에서 한 번 빼서 주더라고. 그래서 받았고 또 전북대학교 이수진이라는 또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도 어느 날 그 다문에서 그 알바하던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다니는 학생이 이 책을 선생님은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선물로 드린다고 2권을 받고 나서 이 책은 꼭 읽어야 하는가 해서 1월 1일 날 이틀 연휴였는데 이틀 연휴 동안 하루 만에 첫날 내가 이틀 거리로 가야겠다 했는데 첫날 두파를 하고 거기서 길을 찾아줍니다. 바로 이거구나. 홍익에서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2002년도 1월 첫 월요일부터 덕진센터 단월드 그때 막 단학선원 덕진선원에 가서 단수련을 단학선원 시작을 해요. 몸이 좋아져요. 술에 막 찌든 몸도 많이 정화가 되고 그래서 이수련이 참 좋은 거구나. 또 한군의 고함을 누군가 한 300권을 따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막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 한 권씩 그게 이승헌, 이승희 이름이 비슷한 게 네가 쓴 책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여튼 간에 좀 신이 난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 2002년도 1월의 경험이 지금까지 2021년 20년이 지난 현실까지 그대로 지속이 되고 나는 앞으로도 그 길만이 나의 길이다. 그리고 세대교체 하는데 시대정신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세대교체 그대로 이 사회체제는 황금 만능주의 썩어빠진 황금 만능주의 그대로 놓고 돈, 명예, 권력 중심의 성공 중심의 설계도로 되어 있잖아. 이 사회가 완성 중심의 설계도 가야 하는데 시대정신 완성 중심의 설계도로 가야 이 나라 이 땅은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하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백범 선생님도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국조당군의 홍익에서 답을 찾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오래된 2000년이 넘은 정확히는 4354년 전에 왕검 할아버지 국조당군 47 중에 첫 번째 당군왕검
당군 성주께서 세우신 이 당군 조선의 아름다운 나라. 그때는 민주주의, 그때도 민주주의 만장일치했어요. 화랑, 신라 화랑이 만장일치 화백위라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거기까지만 우리 뵀는데, 사실은 당군 조선 때 이미 만장일치 화백제도는 그때 생긴 건데 이게 그대로 이어진 거죠. 신라로 백제는 조의선이, 고구려는 조의선이, 백제는 문무도, 이런 식으로 이어진 겁니다. 고려 때까지도 지속된 겁니다. 고려 때는 팔관이라는 제도를 해서 팔관이하고 국자랑, 그게 선도수련이거든요. 그 선도수련이 맥이 몇 면이 흘러왔고, 근데 대몽 항쟁기에 좀 약화됐죠. 네, 그래 선도 수련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네, 많이 치유가 됐죠. 치유하시고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삶의 지향이 지금 시집에 담겨 있는 네, 굉장히 그 많은 시편을 담으셨는데, 오늘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80년 5월 이후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삶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봄바람은 호기를 품었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집을 젊은 시절에 이제 한때 문학 청년이었잖아요. 네, 그 꿈을 이루신 거 아 그렇죠.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